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올해 24년 12회 기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들 보시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네, 사실 이제 답안은 다 제출됐으니까 이제 의미는 없죠. 이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 25년 대비해가지고 참조들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 그대로 출제는 안 되겠지만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해서 기출해설을 뭐 이게 내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또 암기해서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그 12회 행정사 실무법만 이렇게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은 그렇게 뭐 불이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이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떤 뭐 함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를 뭐 고민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알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심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많이 봤었죠. 이 사실 거부 처분에 관한 것들이 역대 기출 문제의 대다수입니다. 이게 기출의 대다수가 다 거부 처분에 관한 사례였었고, 이제까지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은 사례 중에 처분에 관한 것들이 나올 때 거의 그래요. 거의 몇 개 정도 빼고는 일단 처분 가지고 사례 나오면 거의 거부 처분이었습니다. 먼저는 이걸 반드시 작성을 해야죠. 성립 요건. 이 거부가 행정심판에 대상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전형적으로 꼭 작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항상 연결되는 게 이게 기속력이었습니다. 기속력. 인용재결의 기속력 해가지고 거부 처분은 거의 공식적으로 기속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재처분 의무하고 꼭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형적이죠, 정형적. 그래서 평이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기존부터 많이 출제됐던.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되는 처분이 되냐, 이 뭐 구청장 의뢰 거부가 심판 대상되는 처분으로 성립했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근데 이게 문제였죠. 이 행정심판의 유형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행정심판의 종류를 물어봤던 겁니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되죠. 이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무효확인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의무행 심판도 대상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속력과 관련해서는 재처분 의무에서 뭔가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재처분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새로운 사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 기존의 인용재결에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사유냐, 이걸 이제 구별하는 거, 그걸 이제 출제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기존부터 예측을 했었죠. 다 예상했고 준비들을 다 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이따 이제 문제 해설할 때 잠깐 보시면 약간 이제 문제 자체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결론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이제 약술령 같은 경우에 약술령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사의 업무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기출이 되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문을 완벽하게 다 외워가지고 서술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 단순 암기를 하더라도 요 핵심적으로 어떤 업무들이냐 이 정도만 잘 서술을 하셨어도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점수를 깎아 먹으려고 이렇게 사람들 인원수를 조절하려고 내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시간을 좀 답안 쓸 때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뭐 몇 가지만 쓰셨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는 거지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준비가 안 되셨다면 대개 이제 여기서 뭐를 쓰신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막 의무 같은 걸 막 쓰고 나오실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점에 벗어나게 될 문제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송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인정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직권주의에 따라서 직권 탐지, 직권 증거 조사인데 이건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었던 거고 이미 기출이 됐던 사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송 사건의 종료 사유 같은 경우 이것도 이미 기출이 됐었고 평상시에 준비들을 많이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 빼고는 미리 준비들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작성들이 됐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이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비슷하고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사례 자체에서는 함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술령은 평소 정리한 수준이면 충분히 서술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평이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실제 느끼는 체감, 체감 온도인데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준비되신 분들은 좀 따뜻했겠죠. 내가 아는 거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 제가 볼 때 이게 준비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25년도를 대비를 해가지고는 이걸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각 문제당 이게 10분 내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50분을 내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내가 주어진 문제를 얼만큼 잘 서술할 수 있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5년까지 뭐 1년의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이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예측을 해서 미리 이걸 이렇게 내가 축약된 어떤 내가 이거 나오면 이걸 쓰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서 과연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이 1년 동안 계속 반복도 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이렇게 딱 출제가 됐을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진 질문이 뭐고 주제가 뭐고 내가 뭘 써야 되겠다. 이게 문제를 딱 보자마자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초안이 작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게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평이한 문제가 나와도 어차피 현장에서는 쓰면서 수정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현장에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5년을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기억하시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쉽게 나올 것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자 올해처럼
네 문제가 기출에서 다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이죠. 기출 문제가 출제됐던 건 기본이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데 벌써 10년 넘게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올 만한 문제들은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문제가 약간 변형된다거나 그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기본이고 이거 준비가 됐는데 1년 동안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준비가 안 돼 버리면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중에 시험 끝나고 쉬웠다 어려웠다 해봐야 그건 시험 끝나고 이야기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차피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쓸까 저렇게 쓸까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이 해설도 문제 자체가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25년도를 준비할 때는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수업이 필요해요. 제가 올해도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평상시 수업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은 그래도 쓰세요. 현장에서. 그런데 혼자서 막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혼자 막 준비하고 가신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은 나는데 못 쓰세요. 이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문제라도 결국 답안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시험 준비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시험 경향인데, 올해는 이렇게 평이했지만 내년에 실무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기출이 안 됐던 쟁점을 내겠다 그런 의미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사례가 조금 이렇게 좀 난이도 있게 쟁점이 나오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뭐 아주 고난이도로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세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가 나왔을 때 어떤 쟁점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생각날 수 있게끔 준비들을 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도를 대비해서는 이렇게 기출됐던 쟁점과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잡으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본이 그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걸 찾는 거, 이 기본을 확고하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굵직굵직하게 준비들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심판 사례 문제가 일단 갑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문제부터. 물음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음일이 지금 을이 거부를 했죠. 근데 이 거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지, 그 요건을 검토하시오. 그러면 결국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을 서술하라 그거잖아요. 요걸 하나 나왔고, 을의 거부행위에 대해서 불복 방법으로 적합한 행정심판 유형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는 크게 물어보는 게 두 개예요. 배점이 이렇게 됐겠죠. 20점이면 여기가 10, 여기가 10, 아니면 뭐 여기를 뭐 7,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을 잡아놨을 거예요. 채점자가. 그런데 일단 답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두 개가 다 들어가줘야 돼요. 성립 요건 하나 큰 목차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합한 심판 유형 요것도 또 목차로 나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가장이란 말이 없어요. 문제를 보시면은 가장 적합한 심판 유형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적합한 심판 유형. 그러면 저도 이게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야,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준 거냐? 만약 여기를 강조했다면
이게 출제자가 이걸 강조했다면 하나 써보란 소린가?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세 가지 심판 중에 어떤 것들이 적합한가 당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오. 이 말인지 아니면 이거를 강조를 한 건지. 그럼 여기를 강조했단 말은 거부 처분 가지고 불복할 수 있는 심판 종류가 뭐가 있냐? 셋 다 되는 거니까. 이걸 강조한 건지 이게 시험장에서 처음에 문제 받아봤을 때 초안 잡을 때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쓰라는 걸까? 세 개를 다 된다라고 쓰라는 소린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소린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난한 게 그냥 다 쓰면 돼요. 다 쓰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판단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이란 말 빼버리고 적합한 심판 유형 그러면 이 거부를 불복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가 뭐냐 그걸 한번 써보시오. 이런 취지니까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일단 되죠. 되니까 적합은 하잖아요. 대신 이제 뭐 더 나가서 나는 이게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거에 뭐 점수에서 뭐 감점이라든가 이 사람은 잘못 썼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장 무난하게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세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어떤 거부였냐면 갑이 지금 자기가 소유한 토지입니다. 이런 게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지에 주택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국민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 주택 짓는 거 원래는 자유 영역이죠. 그래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토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이제 거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행정청 구청장 을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걸 거부를 하면서 자, 이 사유를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 토지가 지형 조건에 비춰볼 때 주택을 건축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이 사유는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유가 나중에 기속력에서 재처분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사례를 푸실 때. 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지금 물음일은 이 거부가 심판 대상되는 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냐를 검토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비가 됐다면 이 거부를 불복할 때 적합한 심판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문제 소재 이걸 써주셔야죠. 여기서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떤 쟁점이 이미 문제에서 뚜렷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형질변경 허가 거부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을 갖췄냐. 제가 볼 때는 신청권이 있을까가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심판용이 무엇이냐 문제가 된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 대상적격 써주셔야 되겠죠. 일단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인데 요거는 잘 쓰셔야죠. 처분 개념. 이거는 일단 대상적격 나오면 기계적으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을 한다. 이거는 뭐 준비들 다 하셨으니까 잘 쓰셨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거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부 처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신 다음에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은 이것도 워낙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일단 뭔가를 신청을 했을 텐데 신청 자체가 처분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방금 봤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그리고 이걸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이 원래 처분이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심판도 청구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 거부 자체가 직접 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법적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들어가면 가점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인에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국민에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국민에게. 이 신청권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서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청권이 있을 것. 다만 이 신청권의 존재를 학설 대립은 있죠. 본안에서 판단하자는 문제 설도 있고 본안 문제라는 설도 있고 성립요건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성립요건에 관한 설이 넓게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적 격으로 보자는 설도 있고 청구인적 격 이걸로 법률상으로 보자는 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해설지는 자세하게 써드리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걸 줄이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립요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세 가지.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한 행위가 처분을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뭔가 효과가 생겨야 돼요.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돼야 되고 자 국민에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에게 그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쓰시는 건가는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소리죠. 성립요건으로. 그러면 성립요건 단계에서는 이 신청대로 처분을 해줘야 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한테 일반적으로 있어 없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성립했으니까 본안으로 가가지고 신청대로 처분을 해줘야 돼 말해야 돼 이건 본안에서 판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권의 존재, 문제 소재죠. 이거를 심판 요건을 볼 것이냐 본안 판단의 문제를 볼 것이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문제 소재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바로 학설 대입으로 가셔도 됩니다. 본안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다솔과 판례다. 뭐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줄이시는 게 오히려 타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본안 문제에서는 그겁니다. 이거를 성립요건을 보게 되면 신청권 없으니까 각하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청권이 없으니까 각하된다. 그러면 권리구제 받을 길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해가지고 처분 개념이 본안 문제로 보게 되면 처분의 개념이 부당하게 제한, 축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구제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 설은 어떻게 돼요? 성립요건 단계에서는 이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신청 거부당하면 다 일단 받아주자라는 겁니다. 받아는 주자. 그런데 심판 요건설로 보는 견해는 두 가지죠. 성립요건으로 보자, 청구인적 격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 설은 그런 겁니다. 아니 일단 신청권 있어야 거부당하면 다툴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권리가 있단 말이 여기가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단 소리니까 처분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있어야지 해가지고 성립요건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판례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결에서 만약에 소결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청도 처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분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을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막상 이 부분을 실제 자세하게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줄이는 연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권의 전부를 판단할 때도 자, 이걸 보는 거죠. 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이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냐 추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인정되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을 하나 보실 때 일단 이런 유형이 나오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요 의무이행 심판 잘 쓰셔야 했죠. 예, 아무튼 여기는 세 가지 종류를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 돼요. 예,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가능하고 무효확인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적합한 심판 유형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소린지 아니면 다 된다는 걸 써라는 소린지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한 게 셋 다 되는 거니까 셋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셋 다 가능하다 이렇게. 예, 출제자가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는 예, 이런 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할 때 갑이 왜 거부 처분의 상립 요건이 할 때는 문제가 이 사람한테 과연 형질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 그 앞에서 문제에서 하나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니까 아니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건축 허가를 위해서 형질 변경 신청권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면 좋죠. 토지 소유권자로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할 신청권이 인정이 될 것이고 왜 법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은 신청권을 줬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신청이 거부당하게 되면 이제 법적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뭐겠어요?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제한받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토지에다가 주택을 짓겠다는데 이거 거부해버리면 소유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안 해결하실 때 이렇게 잘 안 쓰세요. 그냥 다들 어떻게 쓰시냐면은 방금 했던 거 여기까지는 다 잘 쓰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니까 쓰신 다음에 사안 해결할 때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본 사안에서는 거부처분이 성립했다. 끝. 되게 그러세요. 그러면 뭐 그렇다 해서 점수를 아예 안 주지는 않겠지만 사안의 해결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써줘야 돼요. 내 생각. 왜 대상 적격을 갖췄는가. 이 사안에서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왜 성립요건을 갖췄는가 라는 걸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례하고 연결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출제자가 다른 사안에게보다는 점수를 많이 주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적합한 심판 유형인데 세 가지 다 된다. 일단 거부처분은 세 가지 다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점에서 적합하냐 그런 말이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률상 이익도 있어야 되고 막 할 텐데 인용재결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행정청에게 재처분 무자가 빠졌네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이 거부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등의 구제 방안이 있다는 점에서 셋 다 적합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 심판 인용재결 나왔건 무효확인 심판 인용재결 나왔건 의무이행 심판 인용재결 나왔건 다 재처분 의무는 있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로 다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받을 실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두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글 질문하신 분 중에 아니 이게 지금 저 토지형질 변경 허가 여부가 재량인데 재량 처분은 인용재결 나올 때 무효가 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효는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물어본 게 유형을 물어봤지 이 처분이 위법이다 부당이다를 몰라요. 물음일에서는. 네, 뭐 그렇게 쓰셨더라도 근거를 대셨으면 점수는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위법이자 적법이자를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유형 세 가지가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 2로 가보시면 네.
처음에 거부 처분의 사유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유가 요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을이 지금 구청장이죠. 이 토지가 지형 조건에 비춰볼 때 주택을 건축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심판이 청구됐는데 인용재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이 인용재결이 나왔단 말은 이 거부가 위법 부당하다 그 말 아닙니까? 즉 이 사유, 구청장이 이 사유로 거부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그러면 이제 기속력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거의 공식적이죠. 기속력과 관련해서 재처분 의무가 잘 써주셔야 될 문제고, 뭔가 지금 재처분을 했다면 이게 재처분 의무, 요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거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례 기본이에요. 기본. 거부 처분에 대한 사례 기본.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인용재결 내려졌는데 을이 이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이제 사유죠. 새로운 사유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이 불허가가 지금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하냐, 이게 불허가가 정당하냐라는 것인데 결국 기속력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뭐에서 승부가 나겠어요? 지금 처음에 거부했던 요 사유하고 두 번째 거부하는 요 사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동일한 사유냐 아니면 새로운 사유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요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해서 객관적 범위를 여기를 서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기속력, 행정청이 재결에 기속되는 것은 객관적 범위가 재결의 주문에서 밝힌 처분 및 이렇게 주문이 나오게 된 전제가 된 요건 사실 또는 법적 효과, 재결에서 이렇게 판단한 여기만 기속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만 기속되는 거예요. 여기 행정청은 이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여기에 기속되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 범위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복 처분. 그리고 새롭게 뭔가 처분했는데 이게 지금 기속력에 위반되냐 아니냐는 동일한 사유냐 아니냐인데 이 재결의 객관적 범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 판단 기준이 그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안 하냐. 근데 이 시간적 범위도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사유가 만약에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게 어떤 심판을 청구해야 되면 달라지겠죠. 만약에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이었다면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의무이행 심판이었다면 재결 시 사유를 갖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결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이게 사유 이거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게 결론이 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답안에 서술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 있은 후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속력이 위반되느냐 이게 문제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기속력에 의의 쓰시면 되겠죠. 인용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 뭐 이 정도. 그리고 내용 반복금지. 시험장에서 이거 자세하게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뭐예요? 재결에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마시오. 그런데 동일한 사유냐 아니냐 여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 밝힌 사유가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유냐 아니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재처분 의무. 이제 거부 처분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재처분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거부 처분은 재결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될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뭐 취소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재결이 나왔건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재결이 나왔건 다 된다겠으니까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건 어차피 둘 다 뭘 해줘야 돼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재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판을 청구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인용재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하셔도 돼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재처분 의무, 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도 있습니다. 뭐 취소 재결이나 무효 확인 재결에 의해서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남아있는 위법 상태를 제거할 의무.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 뭐가 하나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범위를 좀 써주셔야 돼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여기는 피청구인 및 관계행정청. 객관적으로는 재결의 주문 및 아까 봤던 전제가 된 요건 사실 효과 판단에만 미친다. 근데 거기서 만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자.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나눠주셔야죠.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재결 당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재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결론.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유가 다르죠. 이 사유가 다르다는 걸 서술을 하실 때 요런 말을 이제 사안 해결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안 해결 해가지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걸 활용하시는 게 좋죠. 처음에 을이 거부한 게 토지가 지형 조건에 비추어 주택을 건축하기 부적합하다는 이 사유하고 뒤에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다른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이 사유하고 이렇게 이걸 사안 해결에다가 넣어주시면 출제자가 정확하게 쓰셨네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재결의 요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판단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재결에서 밝힌 사유가 안 돼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해설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하는데 이 문제들은 기존부터 정형적으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사 법령상
일반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설명하시오. 근데 원래 행정사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요? 위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사의 업무를 서술하시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물어보는 게 일반 행정사니까 뭐 이거는 뭐 쟁점 없습니다. 조문 외우시면 되는 거죠. 행정사법. 다만 이제 앞에 그 뭐만 하나 제가 넣어드렸냐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업무를 개시하려면 일단 뭘 해줘야 돼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에게 업무 신고는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업무입니다. 다른 사람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업무.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추가시키시고, 그러면 위임받아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면 이런 건데, 이걸 외우실 때 다 못 외우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 차원에 넣어드렸는데 이런 것까지 쓰셨다면 뭐 대단하시죠. 시행령이 있는 내용인데. 근데 현장에서는 안 쓰셔도 제가 볼 때는 점수는 줄 테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것까지 외워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넓게 보면 일단 서류 작성,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서류에 대해서 번역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이 번역은 번역 행정사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출 대행할 수도 있고, 인허가 신청 같은 거 대행하듯이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으세요. 큰 틀을. 그 다음에 행정 업무 등에 관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 상담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위탁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암기할 때는 업무가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신청 대행, 상담 조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법률 조문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제출한 서류가 뭐 많죠. 진정, 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든가 출생 원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 발생 변동 사용에 관한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인데 제가 이거는 법조문 넣어가지고, 오늘 이제 번역 행정사니까 일반 행정사는 답안에다가 그것만 쓰시면 되겠죠. 일반 행정사 경우에는 이 사무는 번역 행정사가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할 수도 있고,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신청, 신고 등에 대리할 수 있고, 관계법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조사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 같은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업무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단순 업무라, 단순 암기라 뭐 이렇게 뭐 쟁점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법에 좀 흥미가 있고 법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단순 암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쥐약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개념 잡아가지고 막 구성하고 포섭시키는 건 좋아하는데, 단순히 암기가지고 막 쓰는 거, 주로 그게 학 쪽이 그러잖아요. 학 보면 막 외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긴 해요. 법에서는 너무 세부적인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제하게 잡고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에 피송사건 절차의 사실인정 원칙과 방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그럼 여기도 목차 잡기는 좋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인정 원칙, 방법이니까 목차 그대로 가시면 돼요. 1,
사실 인정의 원칙. 실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신다면, 그 다음에 로마자 이 사실 인정 방법. 요 사실 인정 같은 경우에 비송 사건의 특성상 여기는 법원의 직권주의가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권 탐지, 증거조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데 왜 이걸 인정합니까? 이게 대등한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죠. 여기서 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당사자 자백 같은 데 법원이 구속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이거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직권 탐지, 직권 증거 조사죠. 이 과정에서 신문을 하나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신문을 누락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신문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이건 임의적이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이거 비공개고, 법률에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라 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꼭 신문으로 들을 필요는 없죠.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거, 이 증인이라든가 감정인에 대한 신문은 이거는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거 외에 신문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막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문 기일은 이걸 정했다면 이거는 통지할 때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직권 탐지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조사, 당사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사실 조사할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사실 조사하는 게 결국 요 증거 조사하고 다 맞물려요. 그래서 요 증거 조사 중에 인증하고 감정,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이쪽 영역들이에요. 직권 탐지 영역, 사실 조사 영역. 근데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전화로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가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걸 쓰시면 되는데, 이 증거조사 같은 경우에 이거는 꼭 써주시고, 이걸 자세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이 증거조사 촉탁할 수도 있고. 근데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진실규명을 위해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더라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냐가 중요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분량만큼 정리할 것이냐, 이걸 기억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너무 단순한 길을 기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막 해가지고 막 외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흐름만 잘 잡아가지고, 아, 이거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큰 목차 2개, 1, 2 이 정도 하고 내용에다가 다 포섭시키면 충분하세요. 가보시죠. 사실 인정의 원칙인데 직권주의입니다.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사실 인정에 대해 진실 발견을 위한 직권 탐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과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자백에 법원이 구속받지도 않습니다. 자, 직권탐지는 정해진 게 없죠. 법원이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충분해요. 즉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뭐 서면으로 조회한다거나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당사자 신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중에 인증하고 감증 이거 이제 민사소송법 중요한데 이것 빼고는 결국 직권탐지 문제이다 이렇게. 이것만 증거조사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 자, 이걸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누락 금지. 이런 게 배점이 꽤 들어가요. 이런 문제에서는. 당사자 신문에 의해 사실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필수입니까? 필수는 아닙니까?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증인 감정인 신문도 비공개고 법정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법정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신문을. 그리고 이 증거조사 촉탁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제가 지금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쓰실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조서 작성 같은 거 따로 냈네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가. 촉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에게 촉탁할 수도 있고 조서 작성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만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신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이 문제가 될 때 증명 정도 법원이 증거조사 절차에 따르지 않는 간이한 증명 방식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법의 어떤 법정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고 증명 책임 원칙적으로는 비송 사건에서는 증명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되지만 어떨 때요? 법원이 직권조사만으로 사실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럴 때 증명 책임의 위험을 당사자가 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송 사건 절차 종료 원인인데 목차를 구성하실 때 일반적인 종료 원인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원이 재판 끝난 거죠. 법원의 전국 재판, 법원의 재판, 당사자가 신청해서 개시한 사건의 경우에 신청의 취하, 그리고 당사자 사망.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하나를 간단하게 한 줄로 서술해 주신 다음에 목차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 종료. 그러면 흐름을 하나 잡으세요. 재판이 언제 효력이 발생돼요? 고지를 해야죠. 고지하는 방법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제 고지가 돼서 효력이 생겼는데 불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복. 이 재판에 대해서. 근데 이 불복에 대해서 즉시 항고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요 경우가 통상 항고에 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항고에 의하는 경우. 통상 항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통상 항고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고지가 되면 고지받으면 바로 종료돼요. 그 사건은 일단 종료. 그런데 즉시 항고에 의할 때는 그럼 이제 봐야죠. 이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좀 짧죠. 일주일 내에 해줘야 되니까.
이건 나눠주셔야 돼요. 기간 내 항고를 하게 되면 종료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즉시 항고니까 기간 내 항고하면 재심사를 해줘야 될 테니까. 그죠? 재판단을. 그런데 기간 내 항고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 그때는 종료가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법원의 전국재판의 경우.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두 번째죠. 신청의 취하. 네,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은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가 되는 사건. 이게 이제 취하가 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은 취하가 불가하다.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취하 시기, 취하도 신청을 취하한다라는 것도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이런 것들. 재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많은 건 아닌데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 사건, 여러분들 피송 사건의 대상이 다 뭐예요? 사건관계. 그렇잖아요. 그 사건관계가 사망에 의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겠지만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 절차 종료 사유, 피송사건 절차 종료 세 가지. 전국재판, 당사자 행위인데 이제 취하겠죠? 사망. 전국재판은 말 그대로 피송사건 재판 종결을 위한 재판이고 결정의 형식입니다. 네, 이걸 나눠주셔야 돼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때는 고지하면 효력 생기니까 고지와 동시에 절차 종료. 즉시 항고가 허용될 때는 기간 내 즉시 항고가 없을 때 절차가 종료되고 기간 내 즉시 항고 들어가 버리면은 절차 종료 확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행위인데 신청의 취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될 때만 취하가 종료됩니다. 취하로 인해 종료, 직권에 의해 개시될 때는 종료가 안 되죠. 자, 이 화해는 사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넣으면 가점 요소는 돼요. 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끝낼 수 있죠. 근데 피송 사건은 성질상 이게 화해할 사안이 아니죠. 이게 화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합의로 끝낼 수 있다면 합의한 다음에 신청을 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나누셔가지고 상속되면 그 절차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절차는 종료한다. 이 정도.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올해 행정사실무법 문제였는데, 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참조 정도만 하시고 답안은 제출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이게 맞네 그 틀리네 막 하는데 네, 누구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논쟁하실 필요는 없고 채점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채점하냐는 나중에 결과 문제고, 우리는 앞으로 25년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처음에 강조드린 바처럼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되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1년 동안. 그걸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는 100%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세요.
단순함기로 이해하고 분류하고 노력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쟁점이 굵직굵직하게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꼭 염두에 두시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